박상현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 조금 당겨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에 그야말로 자유파의 전사로 다시 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 가장 먼저 광화문 연단에 예, 서셨고 그리고 또 탄핵 그 한남동 대첩에 뭐 거의 매일처럼 나오셨고 또 관저에서 대통령도 자진 출석하시기 전에 직접 또 만났고 계속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점? 일단 저는 대통령한테 우리가 모셨던 분 아닙니까? 네. 그분이 12.3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민주당의 이 내란죄라는 그 프레임에 겁박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기가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서 헌법학자들하고 공부도 하고 혼자 확신을 갖고 긴급 현안 질의도 하고 또 대통령 달려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얼싸안고 제가 마지막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갑시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싸웁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게 11%였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51%까지 올라온 거 보고 야 정말로 이 탄핵과 구속사태의 본질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당원분들하고 애국 시민분들이 먼저 아시고 이 호응해 주신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제 대학생들까지 또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여기에 호응해 주신다는 거죠. 감사하고 일단 또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분열돼서 우리가 탄핵시키는 주범이 되는 이 형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스럽다. 또 송구스럽다. 그렇지만은 이 난국을 타개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끝까지 세워드리겠다. 그 한 열정을 가지고 저 윤상이 뛰쳐나갔습니다. 의원님 기도 많이 하시나요? 저 오늘도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기도해 하고 갔습니다. 사실 제가 대통령께도 기도문 27장짜리 또 7장짜리 보내드렸고 또 지난 주일날도 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그 대통령이 드린 기도문 이게 어떠냐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기도문.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예. 그 김준호 목사님한테서 김준호 목사님한테 이제 성경 그거를 이제 친필 사인 성경을 받으셨고 그걸 보니까 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뭘 쇼잉하는 거는 쇼잉을 전혀 안 해요.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싫어하죠. 근데 진짜 좀 성경을 깊이 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도 시편 23편 37편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가끔 진짜 정치는 믿음 위에 서야 된다. 신실한 믿음만이 여의도 정치에서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걸 한 2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 오는 축복의 은혜로서 다가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이 분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보 기도문 이렇게 27장짜리 보내드렸을 때도 야 내가 꼼꼼히 살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이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승만 대통령도 청년 시절에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 하나님을 5년 7개월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맞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7개월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독립정신한 책도 쓰시고 그리고 어떤 우리 결의 민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선각자적인 그런 삶을 사줬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하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거. 또 대통령 되시면 이 농지개혁한 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1941년도 보면은 이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거다. 미국 조야에서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태평양 전쟁 발발 이미 6개월 전에 일본이 미국을 친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 이것까지 얘기하고 또 한미 동맹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네. 이분이 선각자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게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은혜 속에 왔다. 그래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123 계엄이 예. 그 계몽령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 말씀을 하시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야말로 근대를 연 계몽의 예. 선각자였어요. 맞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는 계몽을 18년 동안의 예. 집권 과정에서 끊임없이 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과 함께 깨어나고 있다. 예. 국민을 깨어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대통령께서 12.3 비상계엄 네. 하셨을 때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의 발동 사유를 보면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 사태인데 대통령께 달려가 가지고 어떻게 이거 하셨냐고 하니까 야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겉으로는 너무너무 정상국가고 멀쩡한 나라다. 하드웨어. 그러나 내부에 돌아가는 기능을 보니까 너무 거덜나 있다. 예.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탄핵될 걸 예상하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당이 저래서 탄핵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계엄이라고 하면은 보통 5.17 같은 비상계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성계엄을 생각하신 거예요. 연성계엄. 예. 그래서 연성계엄에 대해서 법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게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위헌 위법 논란을 가지고 헌재에 가 있는데 그 속에서 대통령은 너무 이 민당하고 최전선에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이게 저희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하고의 어떤 국가 비상사태를 보는 위기의식의 강도나 체감 온도가 다르다는 거. 우리는 맨날 민당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그냥 그 어떤 풍토나 그 사람들의 그 습성이나 그 사람 프레임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은 바깥에서 보면서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다. 어떻게 대통령 임기 32개월입니다. 32개월 동안 29차례 탄핵할 수 있느냐. 네. 이 지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21차례 탄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2개월 동안 29차례 탄핵하고 걷다가 입법 폭주 해가지고 특검 폭주가 23차례 또 예를 들어서 이 입법 폭주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38차례 또 예산을 마음대로 자기네들 677조 4천억을 마음대로 4조 원 이상을 전액 삭감하고 대통령실 특활비 영원으로 만들어버리고 문재인 때는 심지어 90억이 넘었는데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민주당이 다짜고짜로 내란이라고 규정 짓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가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눌려있는 상식적으로 형법 87조 91조 내란죄나 내란의 구성 요건을 보고 대법원 97년 2010년 판례를 보면은 이게 학자들은 이게 내란이 아니라니.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보건데 국헌을 문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켰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뭔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하신 거지.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들보다 애국 시민분들 또 학생들 분들이 깨어나서 이게 결국 계엄이 결국 민당의 폐악질 이런 걸 알게 된 계기가 됐다. 드디어 민당의 본질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카톡을 검열하겠다. 아니 카톡을 검열 유튜브 여론조사 기관을 조사 세상에 이런 전체적인 발상을 우리가 했습니까? 이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13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당 제가 보면 이제 민주악당이라고 하는데 민주악당의 이 폐악질을 드디어 알기 시작했다. 민주악당 그거 말 괜찮네. 네, 제가 민주악당이라고 해서 광장에 나가 민주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 그리고 자진 출석하면서 공개한 영상 메시지와 새해 첫날부터 친필로 직접 썼다고 하는 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그게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그 대통령한테 발언 기회가 주어지고 생방송이 됐다면은 더 깊고 넓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걸 헌재가 못하게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이 그거를 감옥에서 쓴다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그 최후 진술을 정리해서 썼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거의 완결판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후 진술 정말 이번 헌재에서 11차 변론 끝났습니다만 가장 미진했던 부분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심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애석한 때문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70몇 페이지 되는 67분에 걸쳐서 최후 진술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왜 이게 국가적 비상사태였는가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 집회가 시작된 게 대통령 취임 이전이 3월 26일입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아니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대통령 당선돼서 며칠 후에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까지 대통령 퇴진해라. 또 탄핵해라. 집회가 총 178회 열렸습니다. 178회 열렸고 민노총의 어떤 여러 이 조직쟁이 국장하던 분이 간첩 행위한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민주당의 어떤 국가안보면에서 예산을 잘라버린 것 등등등 국회의원들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솔직히 국회의원들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걸 몰라요? 국회의원 모릅니다. 국회의원은요 자기 상임위에 있는 것만 알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역구에 다니고 또 사람 만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외국 시민들이 먼저 알았고 우리가 좀 뒤늦게 알아간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을 개몽하려고 근데 저는요. 저는 제가 그래서 대통령 12.3 비상계엄 이후에 줄기차게 의원총회에서 얘기한 게 대통령을 우리가 검찰총장 하신 분들 모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얘기를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수석당원이고 우리가 최소한의 도리나 의리를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란죄인지 아닌지 연구도 해보고 TF팀도 만들고 국회에서 또 토론도 그다음에 정책 탄핵 절차에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난 게 1972년인데 이분이 대통령 퇴임 먼저 스스로 사퇴하지 않습니까? 표결 상원에서 표결 직전에 사퇴하죠. 무려 2년이 걸립니다. 클린턴 대통령 1997년 모니카 루디스키하고 해서 케네스타 특별 검사 보고서가 나오고 위증하고 사법방해 혐의로 해서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 이분도 1년이 걸립니다. 우리는요 12.3 비상계엄하고 1차 탄핵가 언제 한 줄 아십니까? 표결 12월 7일 날 했습니다. 맞아요. 12월 7일. 거기서 우리가 부결시켰죠. 두 번째 나온 계엄 12월 14일. 그러니까 계엄으로부터 이 탄핵 될 때까지 딱 2주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이 절차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주의자 국회의원이면 어떤 적법한 절차, 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지켜지는데 무턱대고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 뭐냐면 민주당에 쳐놓은 내란죄라는 프레임 속에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진실을 못 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저쪽에서 좌파들이 내란죄 들고 나오니까 다들 쫄았지 않아요? 쫄았습니다. 저는 뭐 내란죄 공범 1호가 됐는데 저에 대해서 고발이 한 3-4건이고요. 징계한 제명한 이게 하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쫄게 만드는 겁니다. 얘네들은. 쫄게. 우리 저하고 같이 뛰는 의원들도 징계하고 고발하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그럼 좁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 말라고 나하고 같이 헤쳐나가자고. 결국 민주당은 이런 걸 잘합니다. 선전, 선동, 위협. 또 가끔은 이제 이 왜곡 선전, 이 조작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조작까지 할 생각을 했나.
예를 들어서 특전사령관 진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예. 김현태 단장이 와가지고 이분이 야 이거 의원님 이거 아닙니다. 회의에 정향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시키고 자기가 목격해서 도저히 이거는 정의감의 발로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네네. 저희를 찾아왔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결국 이 사람들은 탄핵 이 제도라는 게 결국 야당의 정권 찬탈 도구가 돼버렸습니다. 지난 7년 전 박 대통령 탄핵 당하셔가지고 네. 민주당 문재인 이 사람들이 결국 정권 찬탈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탄핵시키다 그 프레임 속에 와가지고 선전선동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예. 이런 참 우리가 좀 더 현실 인식을 파악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좀 전에 제가 그 원로법조인 그 유창정 변호사 그 페북글을 전해드리고 우리 윤상현 의원의 그 페북글도 제가 전해드렸어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인용 기각 따지지 마라. 이건 각하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각하돼야 되는 주장이 뭐냐면은 이게 가장 절차적인 중대 흠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2월 14일 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헌재로 갔습니다. 헌재 갔는데 헌재 어느 재판관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해요. 이 사람하고 탄핵소추단하고 짬짬이가 돼서 야 시간을 빨리 위해서는 내란죄를 빼도 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의 내란죄를 빼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가 내란죄 부분이거든요. 그걸 빼달라고 한 겁니다.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내란죄를 넣고 그걸 뺐습니다. 그러면은 헌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란죄 부분이 빠졌으면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국회 돌려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재의결 절차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중심한 국회 탄핵소추단 우리 국회의원들의 대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민사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대리인 자격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한 없는 자들의 대리권 남용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가장 중대한 흠결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이제 계속 제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당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이걸 치고 나가야 됐었는데 그걸 못했고요. 심지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란죄 부분이 빠졌으면 자기는 반대했을 거라고. 우리가 저 전체 야권의 의석수가 192석입니다. 그런데 204석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204 찬성으로.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12명이 넘어간 겁니다. 12명. 그 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 자기는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당당하게 이게 빠지면 다시 하겠다거든요. 그래서 5표만 우리가 얻으면 된다라고 그 당시에 제가 줄기차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 지도부가 걸었어야 됩니다. 이걸 못했고 두 번째 이유는 헌재입니다. 헌재. 헌재가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헌재법을 스스로 어긴 겁니다.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님의 지적에 의하면은 위법한 횟수가 10개입니다. 10개.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2개만 말씀드리면은 헌재법 32조에 보면은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소위 말해서 검찰 또 뭐 이 경찰 국수본에서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조사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송부촉탁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이게 위반이고요. 또 하나는 헌재법 40조에 의하면은 탄핵 심판을 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는데 우리가 형사소송법 2020년 개정안에 보면은 저희가 만약에 검찰 등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한 것을 재판 단계에서 부동의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헌재에 와서 이진우 사령관 등이 야 이거 내가 이 제정신에 답한 게 아니야라고 해서 증거 능력을 부인해 달라고 내가 이거 부동의한다고 하면은 탄핵 심판도 에서 당연히 빼줘야 돼. 이거를 그냥 어기고 마음대로 이거를 증거 능력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런 거.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허영 교수, 이인호 교수 이런 헌법학자들의 견해인데 허영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법 자제의 원칙입니다. 사법 자제, 12상 비상 계엄에 대해서 이게 허영 교수님은 역대로 세계 헌정사를 보면은 이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발동을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해석과 우리 일반사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라는 거고요.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님은
12.3 비상계엄은 고대 통치행위다. 고대 통치행위다. 그래서 다소 만약에 우연적인 게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 네. 이것을 쉽게 제가 구독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국회의원입니다. 탄핵 소추안을 남발하잖아요. 뭐 장관이 뭐 한동안 예를 들어서 공석 상태 있잖아요. 그거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 책임집니까? 안 지지. 안 집니다. 안 져. 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한 6개월 동안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연법률 심사 제청에서 우연법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연법률이라고 판정이 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발생한 피해. 그 피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배상합니까? 안 안 하지. 합니다. 예. 국회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 안. 비상계엄이 이거가 똑같은 논리 구조다라는 게 이제 교수님들의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각하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예. 전 그런가 판단하고 하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 정부 주사파들이 내란죄로 누명을 씌워서 어쨌든 형사 재판은 지금 내란죄로 지금 예. 가고 있는데 실제로 오동훈이가 수사권 없는 공수처 오동훈이가 불법 체포 불법 구금을 했고 예. 기소권 없는 저 영장 발부권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해줬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것 자체가 가장 중대한 내란 행위다.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게 결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그 체포영장 1월 15일 날 새벽 5시부터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이제 집행됐다는데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을 해서 가신 게 10시 33분입니다. 네. 10시 30분. 그때로부터 해서 구속 기간이 10일이라고 하면은 네. 1월 24일 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체포 적부심 날 그것까지 계산하면 하루 해서 1월 25일 밤 12시에 끝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검찰에서 구속된 사람 기소한 게 1월 26일 오후 7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최소 하루 정도 하루에 저 불법 체포, 있었네. 불법 체포 구금 당연히 불구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석방시켜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는 거고요. 또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 이것은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구성 요건이나 범죄 성질이나 범죄 중대성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이 강압적으로 했고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이것도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1차 체포영장 왔을 때 제가 1월 3일 날 집행하는 날 제가 이제 관저에서 그걸 같이 했거든요. 저쪽에 부장검사 분하고 또 우리 쪽 저하고 경호 이제 차장하고 나가서 하다가 그 다음에 경호처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3자 협의를 해서 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영장 자체가 잘못됐다. 제 판단에. 그 여기는 대통령 관련 군사 기밀 시설이다. 이거 안 된다. 5시간 반 동안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장검사는 저희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했다가 전문 검사도 이건 아닙니다 해서 1차적으로 딱 이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딱 집행합니다 해가지고 그때 좀 몸싸움에 한 몇 분 동안 있었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그쪽 우리 이 이제 관저에서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우리는 대통령 보호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한 5분 동안 10분 동안 이제 실경이 있다가 다시 제가 이제 윤곽근 변호사를 불러서 다시 검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한 5시간 반 만에 나갔는데 그때 제가 1차 체포영장을 윤곽근 김홍일 변호사하고 본 겁니다. 보니까 영장의 일면에 딱 종이 쪽지로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상천외한 초법적인 영장입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뭐냐면은 군사상 공무상 기밀 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 의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승낙 얻지 말고 강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새벽 5시에 영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윤곽근 변호사가 이 플래시 라이트를 보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됐어 보니까 아 형님 없음 그것부터 빨리 확인해 없는 겁니다. 1차 체포영장의 그 규정 있다가 그게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 뺀 거예요. 뺐고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책임자가 김성훈 경호차장이 여기는 군사기밀시설 각급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 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지를 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을 안 듣고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불법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특수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데 저는
이게 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 과정이 위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또 하나 놀란 거예요. 55 경비단도 사라져 버렸어요. 네. 55 경비단 제가 그 공수처 분들하고 같이 이제 변호인들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또 202 경비단도 사라졌어. 심지어 경호관들도 많이 사라져 버렸어. 아 저는요. 야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구나. 완전히 국가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참담한 현장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내란이지. 예. 이게 사실상 내.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겁니다. 정말로 이게 알겠습니다. 국가 위기다. 그래서 뛰고 오는 겁니다. 예, 그런 이 사실들이 하나씩 알려지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뿐 아니라 1230 세대도 이제 맞습니다. 들고 일어서고 있는데 의원님 어제 그 전국 대학생 단체 자유대학 이 여러 학생들하고 기자회견 여셨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그 탄핵 반대 집회에 갔다가 한 학생을 알게 됐어요. 그 학생이 저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고 그 학생 주도로 각 대학에마다 이게 다 생긴 겁니다. 지금 29개 대학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시국선을 하게 됐는데 그래요? 3월 1일 날 이 1시부터 마로니에 공원에서 1만 명이 모여서 대학생들 모여서 그래서 제가 갈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책임자가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안 오셔도 괜찮다고. 장애들 독자 주고 하겠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제 또 우리 그 소년보 목사님, 김종 목사님, 전한길 강사 해가지고 저하고 또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성명서 발표했는데 정광 목사님도 오시려고 했다가 이분은 이제 이 허리하고 발하고 안 좋으셔요.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이게 병원에 누워 계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뜻을 같이 전해서 3월 1일 날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 헌재 이분들이 헌재 위법 사례를 저보다 더 많이 아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헌재에 대해서 2030 세대는 50몇 % 이상이 과반 이상이 여기는 불신하는데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 주장이 똑같습니다. 이거를 탄핵 심판 각하 결정하는 게 사법 신뢰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하여튼 헌재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담으러 오셨고요. 그래서 3월 1일 날 이제 이 세이브 코리아는 여의도에서 하고요. 또 정광 목사님은 광화문에서 하는데 끝나는 대로 바로 이쪽으로 갈 겁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전부 다 광화문으로 모이는 거죠? 광화문으로 올 겁니다. 그 대학생들도 대학로에서 집회를 하고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고. 세이브 코리아 여의도는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는 행진이 안 되니까 끝나는 대로 바로 대중교통 가라고 설모 목사님이 항상 이분이 그러셔요.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 집회를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저는 이것을 광장에 나가서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 있다. 좌파사법 카르텔이 있고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이 있고 또 하나는 종북 주사파 카르텔 3대 검은 카르텔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요. 좌파사법 카르텔 그래서 대통령한테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대통령도 이제 야 좌파사법 카르텔 심각하다. 내가 검찰에 무려 30년 이상 있었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거 불법을 1월 15일 날 공수처 출두하시기 전에 관제에서 저 앞에서 이제 그 동영상 3분 몇 초 찍었는데 불법을 자행하는 건 너무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싸우자. 같이 싸우자. 알겠습니다. 이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모두가 다 깨어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아직 잠에서 못 깨어난 것 같아요. 아니 당 지도부가 여전히 집회는 자기들은 안 나간다. 지도부는 뭐 개별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거는 뭐 그건 자기들 상관 안 하겠다. 이런 수준인데 저 3대 카르텔과 싸우려면 정말 우리가 작은 힘 하나라도 다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교수님. 이게 너무 이 언론의 프레임에 빠져 있다. 중도 보수 진보에서 뭐 중도의 확장 얘기하는데 지도부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애국 국민들하고 같이 싸워주는 게 그게 우리가 가장 확장할 수 있는 길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애국 시민들하고 같이 싸워주는 게 네. 결국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길이다. 이게 어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붕괴를 시도하는 검은 세력들하고 싸워서 그 사람들의 실체적인 존재를 알리고 실체를 알리고 그 사람들하고 잘 싸워주는 게 결국 우리가 확장시키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하고 인식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도는 다 탄핵 저지 탄핵 반대 집회장에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저도 탄핵 반대 집회 나가게 된 계기가 당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당원들의 부르면서 의원님 저 어디 당원입니다. 내가 아는 당원들이 의원님 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3대 검은 카르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를 알려서 그분들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싸워야 돼. 그래야 살릴 수 있다. 이걸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요. 전투적 지도부가 야당은 결사적입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서 결사적인 줄기살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는 그런 결기 없.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나와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매번 일요일 날 아침에 나오면서 놀랍니다. 민주당 그 시간에 매일 저것들 거의 다 나와 있어. 나와서 정치 아카데미를 합니다. 우리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나오는 사람은 다 지역가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저희는 집요하고 정말 처절하고 절실하게 권력 쟁취를 싸우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이제 마지막이 다 왔다라는 생각.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게 나의 정치요. 이게 어떤 저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도 저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야 정말로 여기 신당 창당해달라고 정말로 이런 생각 정말로 잘 싸우는 분 전한길 선생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손현모 목사님 정광 목사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자유우파 이 오피니언 리더들 애국 투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균형을 맺어요. 제가 이거 하나 소개시켜요. 대통령 말씀입니다. 야, 저쪽은 짱돌이다, 짱돌. 저기는 축제 살자고 싸워서 카르텔을 만들어서 당에 있는 사람이 저쪽하고 연결이 돼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챙겨주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뭉쳐서 자기네들의 가치를 위해서 싸운다. 우리는 가치 집단이 아니다. 이익 집단의 모습을 자꾸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모래알 같이 흩어져 있는데 적어도 저 짱돌을 중화시키는 우리도 똘똘 뭉쳐서 모래알이 아니라 좀 더 바뀌어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요. 저는 정말로 이 장 밖에 있는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빨리 정치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전투적인 당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앞으로의 이 며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릅니다. 특히 이번 주말 3월 1일에 우리 자유파의 총궐기가 헌재를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살릴 겁니다. 자, 윤상현 의원님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송구스럽습니다.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붕괴되고 있는 체제 수호를 위해서 가장 목소리를 내주신 애국 시민들, 광장에 나가 계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로 감사한 마음, 정말로 굴뚝 같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저 윤상현이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제도권 내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많은 분들이 저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국 시민, 나라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하고 연합하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말로 애국 소년들 또 우리 애국 동지분들의 거룩한 피와 땀과 희생 속에 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아름다운 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전투적으로 싸우겠습니다. 꼭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로운 대통령 곁에서 힘이 돼 주는 윤상현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런 댓글, 지지 댓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